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비와집 하나가 있었지요. 비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대문은 묵직한 느티나무로 만들어져 그 집안의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김씨 성을 가진 양반으로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논과 밭을 수십마직이나 가지고 있었고 하인들도 여러 거느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후 아들 내외가 집안을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지요. 아들은 과거 공부는 손에서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날마다 친구들과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을 마셔댔지요. 며느리는 비단 옷과 금은 보화를 사들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값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들였지요. 그렇게 논밭은 하나둘씩 팔려나갔고 하인들도 품삯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야곤 비와집과 몇 마직이 안 되는 밭뿐이었지요. 그 집의 안주인, 그러니까 70평생을 살아온 늙은 어머니는 요즘 들어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재산은 날로 줄어드는데 아들 내외의 눈빛은 오히려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인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다 떠난 후로는 늙은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해야 했지요.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어머니, 저녁상은 아직도 안 차렸소? 다 됐단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어머님! 이 늦은 시각까지 저녁도 못 차리시고 뭘 하신 겁니까? 설마 또 방에 틀어박혀 계셨던 건 아니시겠지요? 아니다. 낮에 밭에 나가 풀을 좀 뽑고 오느라. 그래서 밭에서 뭐가 나왔소? 그 몇 평 안 되는 밭에서 뭘 얼마나 나온다고. 차라리 그 밭도 팔아버리는 게 나을 텐데 말이오. 여보, 그만하시오. 어머니, 배고픕니다. 빨리 상이나 드리시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상 위에 놓인 반찬이라곤 나물 몇 가지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지요. 이게 뭡니까? 생선 한 토막, 고기 한 점 없이 이런 상을 차려놓으시다니. 미안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에 갈 돈도 마땅치 않구나. 형편이 어렵다뇨?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받으신 재산이 어디 갔소? 분명 숨겨둔 게 있을 텐데.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이신데. 서방님은 가만 계시오. 저는 못 참겠소. 우리는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데 어머님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뭘 하시는 건지. 얘야, 늙은 내가 더 이상 무얼 해야 하겠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한숨을 내쉬며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부엌으로 돌아와 찬 밥 한 공기를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뒤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며느리가 새로 산 비단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금실 자수까지 놓인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역시 이번에 한양에서 들어온 비단이 좋구먼. 서방님 어떻소? 아주 잘 어울리오. 이왕 산 김에 저고리도 맞춰야겠소. 아, 그리고 장터에 비녀도 새로 들어왔다던데.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 정작 집안 살림은 쪼들린다고 노인을 탓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쓸쓸하게 울고 있었지요. 노인의 방에는 호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불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작은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노인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그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염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108개의 알로 이루어진 염주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표면이 닳고 닳아 윤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고 실도 헤어져 곧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것을 어찌해야 좋겠소? 노인은 염주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이불 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뭘 그리 황급히 숨기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왜 그리 놀라시오? 분명 뭔가 있었소. 제가 봤소이다. 여보, 진정하시오. 진정하긴요. 서방님, 보셨소? 분명 뭔가 숨기시는 게 있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인이 보자기를 이불 속 깊이 감춰둔 뒤였지요. 어머님, 혹시 돈이라도 숨겨두신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말이오.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단다. 어머니, 소자가 여쭙겠사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어디 있사옵니까? 얘야, 그건 진작에 너희들에게 다 주었잖느냐. 며칠 전에도 여쭈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자를 불러 말씀하셨사옵니다. 나중에 내 어미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사옵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이옵니다. 얘야, 정말이니라. 내 아비 장례 치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흉년에 소작인들 살리느라 쌀도 많이 내주었단다. 내가 친구들과 놀아나느라 쓴 돈도 얼마인지 아느냐. 이제 정말 남은 것이 없구나. 어머님, 지금 우리 탓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썼다고요? 어머님께서 숨겨두신 재산만 내놓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쪼들려 살겠소? 여보, 말이 지나치오. 지나치긴요. 서방님은 왜 그리 마음이 약하시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아까 뭘 숨기셨소? 혹시 금가락지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무것도 아니면 보여주시지 그러십니까? 며느리가 노인의 이불을 뒤지려 하자 노인은 황급히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와 노인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요. 여보, 그만하시오. 어머니께서 그리 우리를 못 믿으시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소. 알겠소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오. 며느리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노인은 홀로 남아 이불 속 보자기를 꺼내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 늙은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사랑채에서 은밀히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들은 음험한 그림자로 가득했지요. 서방님, 보셨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소. 그 보자기 안에 금덩어리라도 들어있는 게 아니겠소? 그렇다 해도 어미를 어찌 함부로 대하겠소. 서방님은 너무 마음이 약하시오.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것도 모자라. 저 늙은이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있지 않소?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내 어머니요. 서방님, 저도 처음에는 효도하려고 했소. 하지만 보시오.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열지 않으시잖소? 저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영영 모르게 되는 것이오. 하지만 옛날 고려시대에는 늙은 부모를 산속 조용한 곳에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소? 그게 뭐라고 했더라? 고려장이라고 했던가요? 여보, 그런 말을 어찌 입에 담으시는 거요? 아니,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산속에 계시게 하는 것이오. 그동안 우리는 집안을 뒤져서 숨겨둔 재산을 찾으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 나서 다시 모셔오면 되지요. 정말 다시 모셔올 수 있겠소?
당연하지요. 뭐,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노인을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궁핍하게 자라면 어찌 되겠소? 어머님께서 숨겨둔 재산만 찾으면 우리 아이들 앞날이 환해지는 것이오.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긴 하나. 그렇소.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재산 아뇨? 지금 찾는 것과 나중에 찾는 것, 무엇이 다르겠소?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욕심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그리하도록 하오. 하지만 절대 어머니를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며칠만 계시게 하는 것이오. 당연하지요, 서방님. 그저 조용한 곳에 모셔다 드리는 것뿐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었지요. 노인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밤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노인을 대할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대로 좀 차려주시오. 서방님 친구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에 손님 접대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숨겨둔 돈을 내놓으시라는 것 아니오? 아니면 어찌 손님 대접을 하란 말이오? 나는 정말 돈이 에이, 말씀 마시오. 어차피 안 하실 것 뻔히 알고 있소. 제가 알아서 하겠소이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며느리는 장에 가서 비싼 고기와 생선을 사왔지요. 노인이 보기에도 한 달 먹을 식량 값은 될 듯한 액수였습니다. 얘야, 이게 얼마인데? 걱정 마시오.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요. 어머님 돈도 아니고 말이오. 그날 저녁 아들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지요. 노인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하인처럼 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노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 밤이오. 달도 없고 날도 춥고 이보다 좋은 때가 없소. 정말 괜찮겠소?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시겠소? 보름달이 뜨길 기다리시겠소? 그러면 밤길이 환해져서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소. 알았소. 그렇게 그날 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어대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여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싼 염주는 이불 속 깊은 곳에 잘 숨겨두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오? 응? 누구냐? 만복이냐? 만복이는 노인이 아기 때부터 주어 키운 머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자 아들이옵니다. 노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어머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사옵니다. 동네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다녀와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예전에 자주 다니시던 곳이라 같이 가시면 좋을 듯하여. 암자, 이 밤중에 무슨 급한 일인데? 그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위독하시다 하여 스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러 가려 하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그 스님과 친하시지 않았소? 그렇긴 하지만 이 밤중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길이 험하니 소자 등에 업혀가시지요. 어서 준비하시옵소서. 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급한 모습에 그리고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따르기로 했지요. 옷을 챙겨 입으며
노인은 이불 속 낡은 염주를 꺼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것만큼은 가지고 다녀야 했던 것이지요. 잠시 후 노인은 아들의 등에 엎였습니다. 아들은 노인을 지게에 조심스럽게 태웠지요. 지게는 평소 땔감이나 짐을 나르는 데 쓰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태우니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얘야, 이렇게 지게에 태워도 괜찮겠느냐? 무겁지 않느냐? 걱정 마시옵소서. 길이 험하니 이 편이 더 안전하옵니다. 아들은 지게를 메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지요. 한참을 오르자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노인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얘야, 암자가 이렇게 깊은 곳에 있었더냐? 내 기억으로는. 아들아, 내 말 들리느냐? 하지만 아들은 대답 없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산은 점점 깊어지고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마침내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뿐인 험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있고 바람 소리만이 웅웅거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지요. 어머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옵소서. 소자가 암자에 다녀오겠사옵니다. 여긴 어디냐? 암자는 어디 있고? 얘야, 이곳은 너무 무섭구나. 곧 돌아오겠사옵니다. 얘야, 이 추운데 나를 혼자 두고 어딜 간다는 것이냐? 얘야, 제발. 하지만 아들은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휙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지요.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얘야, 어디 가느냐? 이 애미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절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들아, 걔 아무도 없느냐?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냐? 칼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노인은 떨리는 몸을 움츠리며 근처 바위에 기대 앉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단 말이냐? 아이고. 노인은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염주를 꺼내 손에 쥐었지요. 그 낡은 염주가 지금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가 이렇게 모은 것인데, 이제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노인의 의식은 흐려져 갔지요. 손에서 힘이 빠지며 염주가 땅에 떨어질 뻔했지만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염주를 품속 보자기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바위에 기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홀로 버려진 노인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지요.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눈이 노인의 머리와 어깨 위에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한편 그 산 아래 깊은 골짜기에는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낡아서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벽은 나무와 흙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작은 텃밭이 잘 가꾸어져 있었고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나이였지만 그 얼굴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여인의 이름은 연하라 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빠 손에 자랐습니다. 20살에 이웃 마을의 한 사내에게 시집을 갔지요.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고 연하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시댁에서는 자식도 없는 젊은 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팔자를 잡았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내 아들을 잡아먹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하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정 오빠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새댁이 과부 신우이를 극도로 싫어했지요. 저 여편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재수 없소. 어서 내보내시오. 결국 연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연하는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버려진 오두막을 수리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정성껏 끓여 따뜻하게 먹었지요. 오늘은 산 위쪽으로 가봐야겠구나. 거기 도라지가 좀 있을 텐데. 이번 장날에는 팔아서 소금이랑 된장을 좀 사야지.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을 만들고 있었지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연하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바위 절벽 근처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여인이 바위에 기댄 채 꼼짝 않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와 어깨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요.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연하가 노인을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할머니, 제 말 들리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냐? 며느라가냐? 저는 이 산 아래 사는 연하라 합니다. 할머니, 어찌 이런 곳에 계신 겁니까?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며 고개가 축 떨어졌지요. 연하는 노인이 얼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연하는 비록 가냘픈 몸이었지만 산에서 살아온 덕에 힘이 꽤 있었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지요. 노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십시오. 연하는 미끄러운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노인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세상에 버림받은 몸, 이 노인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노인을 방 안으로 들여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먼저 몸을 녹여드려야 해. 연하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곧 방 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곧 따뜻해지실 겁니다. 연하는 보리쌀을 꺼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저으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자신의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하는 아낌없이 쌀을 넣었습니다. 미음이 완성되자 연하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잡수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노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삼켰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여 나갔습니다. 반 그릇쯤 먹이자 노인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은 흐릿한 듯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무슨 일을 겪으신 겁니까? 이 추운 겨울의 산속에. 연하는 노인을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연아가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지요. 할머니, 품속에 뭘 넣고 계신가요? 불편하시겠는데 편히 쉬시지요. 하지만 노인은 무의식 중에도 보자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 소중하신 거라면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옆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연아는 노인 곁에 앉아 밤새 지켰지요. 가끔 노인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왜 어미를 버리면 못 쓴다. 아이고. 할머니, 연아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 노인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연아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아는 지극정성으로 노인을 돌보았지요. 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 먹이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노인의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미움도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밖에 나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햇볕을 좀 쬐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는 노인을 부축해 오두막 앞 평상에 앉혔지요. 따뜻한 햇살이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빨래 좀 하고 올 테니 여기 계십시오. 날이 춥지는 않지요?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는 빨래를 들고 근처 개울로 갔지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연아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할머니께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사연을 말씀하지 않으시니 걱정이구나. 무슨 일을 겪으신 걸까? 그때 멀리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산길을 걸어오는 사람이었지요. 남루한 옷을 걸쳤는데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걸음걸이가 매우 불안정했고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산에는 연화의 오두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오두막 앞몇 발짝 앞에서 그대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이보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연화가 사내를 흔들었지만 사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며칠을 굶고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발에는 집신이 다 헤어져 발바닥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일을 어쩌나. 할머니도 돌보기 바쁜데. 하지만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연화는 일단 사내를 집 안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연화는 힘껏 사내를 끌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내는 연화보다 훨씬 컸기에 매우 힘들었지요. 그런데 노인을 들여놓은 작은 방 옆에 사내를 누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일단 할머니 방으로. 연화는 사내를 노인이 있는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이미 평상에서 들어와 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할머니, 죄송하오. 잠시 이분도 여기 누이겠소. 다른데 누일 곳이 없어서. 연화가 사내를 바닥에 눕히고 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있는 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지요. 만복이, 너는 만복이가 아니더냐? 연화가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말 한마디 없던 노인이 벌떡 일어나 쓰러진 사내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몸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연화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에게 달려가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그리고는 와락 끌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보가, 정말 내가 맞느냐? 아이고, 내 새끼.
노인은 사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어미 같았지요. 연하는 어리둥절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을 아십니까?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를 꼭 껴안고 울 뿐이었지요. 연하는 급히 물을 가져와 사내의 입을 적셔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초점을 맞추더니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정말 마님이십니까? 소인이 드디어. 그래. 나다, 만보가. 내가 여기 있다. 만복이라 불린 머슴은 노인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지요. 마님, 소인이 마님을 찾지 못할 뻔했사옵니다. 아이고,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마님을 지키지 못한 소인이, 아이고. 됐어. 내가 나를 찾아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새끼, 내 착한 새끼. 연하는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졌지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조금 진정되자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이시옵니까?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지요. 이 아이는 내가 갓난아기 때 버려진 걸 주워 키운 아이랍니다. 그때 아이를 주워 복이 들어왔다 하여 만복이라 이름 지었지요. 소인에게는 마님께서 진짜 어머니이시옵니다. 소인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시고 밥을 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옵니다. 우리 집 머슴으로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단다. 이 아이가 내 친자식보다 나를 더 잘 섬겼지. 30년이나. 그럼 어찌 지금 이렇게. 만복은 숨을 고르며 지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마님, 분명 나리께서는 마님께서 객지에서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 하였사옵니다. 뭐라고? 전염병이라고? 예, 마님. 그것도 모자라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저 산속 어디엔가 묻었다고만 하였사옵니다. 소인이 아무리 여쭈어도 자세한 곳은 알려주지 않았지요. 어찌 그런 폐륜을, 제 어미를. 소인은 이상하다 생각했사옵니다. 마님께서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도, 무엇보다 나리 내외의 얼굴에 슬픔이 전혀 없었사옵니다. 만보가. 그래서 소인은 나리께서 잠든 밤에 집을 빠져나와 마님을 찾아 헤맸사옵니다. 만약 정말 돌아가셨다면 마님의 묘라도 찾아 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사옵니다. 그래서 어찌. 마을 구석구석 인근 산과 길을 모두 뒤졌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어보고 꼬박 보름을 밤낮으로 걸었지요. 미련한 자식. 그렇게.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마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사옵니다. 마님께서 소인에게 해주신 은혜를 소인이 어찌 갚겠사옵니까? 만복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